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남편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 단칸방에서 시작해 수조 원대 대기업을 일궈낸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 아니었죠.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배신으로 물들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진짜 가치를 되찾았는지, 희주 씨가 보내주신 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 하자 프로젝트 팀장인 오지훈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윤 비서는 회사를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마시죠. 바로 그 순간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결혼 반지를 빼 핸드백에 넣고는 뒤돌아섰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내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거라 자만하던 그 남자가 나를 찾지 못해 미쳐버릴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생화와 샴페인 잔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로비엔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아직 떠나지 않은 직원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좁고 또 다 녹아버린 노렌지 주스잔을 쥐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설었다. 내 남편의 이름은 강태경 35세 해성그룹의 회장이다. 이곳 서울의 비즈니스 업계에서 그는 신흥호텔 제왕이라 불렸다. 어딜 가나 고개 숙여 아부하는 이들이 있었고 언론은 그를 쫓았으며 여자들은 어떻게든 그에게 접근하려 했었다. 과거 그가 빈털터리였을 때 그가 가진 전부라곤 신림동 고시촌 뒤편에 숨막히게 더운 작은 방 한 칸뿐이었다. 자주 다운되던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첫 창업 실패로 떠하는 20억 원의 빚이 전부였다. 당시 내 이름은 백희주. 강남의 대형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수입도 적지 않았으며 미래도 아주 밝았다. 나는 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태경을 처음 만났다. 깃이 다해진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성공한 사람들 틈에서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던 그의 눈빛은 오만하면서도 무력해 보였다. 내가 왜 그에게 시선이 갔는지는 모르겠다. 모두가 자신을 과시하기 바쁠 때 혼자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남들에게 비웃음 당해 휴지 조각이 된 사업 계획서를 묵묵히 고치고 있던 그 모습 때문이었을까.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한 번의 커피는 10번의 커피가 되었다. 프레젠테이션 수정을 도와주던 나는 어느새 그와 밤을 새우며 투자자를 찾아다니는 동반자가 되어 있어. 나는 그를 위해 어머니가 남겨주신 분당의 아파트를 팔았고 8년 넘게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그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았다. 그를 돕기 위해 싱가포르 해외 파견 기회마저 포기했다. 내게 청혼하던 날 태경은 내 회사 앞 쏟아지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붉어진 눈으로 떨리듯 말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한다면 내 평생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무조건 희준어야.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뒤에 설 만큼. 하지만 사람은 돈이 생기면 변한다. 아니, 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겨야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용기가 생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해성그룹이 성장하기 시작한 처음 3년 동안은 태경도 내게 무척 잘했다. 내 생일을 기억했고 내 해산물 알레르기를 신경 썼으며 위험이 도질 때면 식전에 꼭 약을 챙겨 먹도록 했다. 하지만 윤아린이라는 비서가 등장한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린은 나보다 6살 어렸고 예쁘고 싹싹했으며 언제나 상냥하고 속 깊은 척을 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행정 보조였지만 점차 태경의 개인 비서가 되더니 그의 모든 출장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파트너와 회의 중이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0분 뒤 내 친구가 아린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해 보내왔다. 사진 속엔 부산 해운대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그리고 2잔의 와인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양복 재킷 자락을 보는 순간 단번에 내 남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가 이미 배신을 마음먹었을 땐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제주도에 3조 원 규모의 대형 리조트 프로젝트를 따낸 것을 기념하는 성대한 연말 파티였다. 무대 위에서 태경은 모두의 앞에서 아린의 이름을 특별히 부르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녀의 공이 크다고 치켜세웠다. 연회장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은빛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선 아린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은 그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목매어 말했다. 태경은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예전엔 나만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눈빛이었다. 파티는 밤 11시가 다 되어 끝났다. 먼저 돌아가려다 복도를 지나던 참에 하이힐 때문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아린을 보았다. 다음 순간 태경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아린이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조그맣게 말했다. 회장님,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태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발목이 부었는데 무리하지 마. 평범한 말이었지만 신혼 초 그가 나를 걱정해주던 방식과 똑같았다. 나는 몇 초간 얼어붙어 있다가 걸음을 옮겼다. 난동을 피울 생각도 망신을 줄 생각도 없었다. 그저 그에게 한 가지 묻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당신 아내라는 걸 잊지는 않았냐고. 하지만 내가 채 다가가기도 전에 누군가의 팔이 내 앞을 막아섰다. 오지훈 팀장이었다. 그는 몹시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모님, 저쪽으로 가지 마시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죠? 지훈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윤 비서는 오늘 회장님 대신 술을 수십 잔이나 마시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의 1등 공신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회장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 남편이 내 눈앞에서 내 연녀를 안고 있는 게 지금 정당하다는 건가요? 지훈의 안색이 확 변했다. 하지만 그는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더 싸늘하게 말했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윤 비서는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 안에 있는 남자의 품에 한밤중에 안겨 있는 건 어떤 종류의 여자죠? 말문이 막힌 지훈은 이내 코웃음을 쳤다. 적어도 그 여자는 회사에 도움이라도 되죠. 사모님은 뭡니까?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직원이 나를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맞는 말이네.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이 회사에 한 게 뭐 있어? 오히려 윤 비서가 강 회장님이랑 더 잘 어울리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 말들이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태경은 그저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변명하지도 나를 말리지도 보호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린을 아는 채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듯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히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침묵한다는 건 그것을 허락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태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에 낀 결혼 반지를 조용히 빼냈다. 5년 전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며 그가 끼워주었던 반지였다.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스웠다. 나는 핸드백에 반지를 넣고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은 뒤 뒤돌아 걸어갔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태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토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본가인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를 몰아 반년 전 비밀리에 사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오늘을 위해 묵묵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새 페인트 냄새가 나는 방을 둘러보며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태경의 부재 중 전화 3통, 그리고 문자 하나. 일 너무 크게 만들지 마.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평소처럼 토라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가져온 것이 단순한 이혼의 결심만이 아니라 아린이 지난 반년 동안 내게서 훔쳐간 3조 원대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진짜 원본 설계 데이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창밖으로 서울의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연락처 목록을 내려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외면했던 타 회사들의 러브콜 메일 수십 통이 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비가 막 그쳤을 무렵 나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새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샤워 후 약간 물기가 남은 머리카락. 나 자신조차 낯설 만큼 차분한 눈빛. 아마도 이 순간을 위해 반년 넘게 준비해왔기 때문이리라. 태경과 아린이 선을 넘었다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살지 않았다. 나는 이성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책상 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태경 말고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집요하게 전화할 사람은 없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꺼버렸다. 직후 현관문이 쾅쾅쾅 3번 거칠게 울렸다. 나는 살짝 움찔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빨리 이곳을 찾아낼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인터폰 화면엔 역시나 그가 서 있었다. 어젯밤 입었던 검은색 정장 차림 그대로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한숨도 못 잔 듯 극도로 피곤한 기색이었다. 회사가 커진 후로 그가 이렇게 초라한 몰골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조급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백희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평소보다 잔뜩 잠긴 목소리였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결국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태경은 내가 또 사라질까 두려운 듯 거칠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방 안을 훑어보던 그의 미간이 구겨졌다. 언제 이런 데로 집을 구했어? 나는 문을 닫으며 차분하게 답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태경이 확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어떻게 말하길 원해? 태경 씨. 태경 씨라는 호칭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결혼 후 한 번도 이렇게 거리감 있게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 늘 여보 혹은 오빠였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일은 오해가 있어. 설명할게. 필요 없어. 안 들어도 돼. 내 단호한 목소리에 태경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아린이는 발목을 다쳐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야. 나 당신 안 믿어.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안 믿는 건 당신이 그 여자를 안아 올렸다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당신 직원이 내 눈앞에서 당신 아내를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당신의 그 태도야.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경이 미간을 좁혔다. 지훈이가 홧김에 한 말이야. 넌 일개 직원 말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직원?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직원이 왜 감히 내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었는지 알아? 태경은 답하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며 더욱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거란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으니까. 태경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그는 불쾌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다. 너 지금 일을 너무 과장하고 있어.
나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지독한 낯설음을 느꼈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감정 탓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 이상 싸울 가치도 없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 설명이란 무의미하니까. 내가 물을 마시려 돌아선 순간 태경이 책상 위 서류철을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종이를 꽉 쥐고 나를 돌아보았다. 희주야,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고작 이런 작은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그 말을 듣자 정말 헛웃음이 났다. 지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작은 일. 나는 그를 오래도록 쳐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한테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었지. 나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책상에 내려놓았다. 유나린이 등장한 이후로 당신은 내 생일을 잊었고 결혼 기념일을 잊었고 같이 저녁 먹자던 약속도 잊었어. 내가 위염 때문에 매운 걸 못 먹는다는 사실조차 다 잊어버렸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태경이 입술을 깨물었다. 일이 너무 바빴어. 그럼 아린이한테 사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의 몸이 굳었다. 그 반응에 내 마음은 한 뼘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입 밖에 낸 적은 없었다. 당신이 부산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속초로 그 여자 생일 파티 갔었지? 파트너랑 늦게까지 회의한다고 했던 날 사실은 한강요트에서 그 여자랑 단둘이 저녁 먹었고. 태경아,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였어?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한참 만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아린이는 선 넘은 적 없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번엔 진짜 웃기네. 한밤중에 응급실에 쓰러진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 다른 여자 때문에 아내의 모든 걸 잊은 남자. 다른 여자 때문에 아내가 모든 직원 앞에서 모욕당하게 내버려둔 남자. 이게 선을 넘은 게 아니면 대체 뭐야?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돌아서려는데 태경이 갑자기 내 팔을 낚아챘다. 원하는 게 뭐야? 이혼.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서늘해졌다. 도장 안 찍어. 내가 고개를 돌렸다. 안 찍으면 끝날 것 같아? 그가 내 팔을 더 세게 쥐었다. 희주야, 진정해. 진정 못하는 건 당신이야. 나는 그의 손을 떨쳐냈다. 당신이 아침 일찍 여길 찾아온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그저 감히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용납 못하는 것뿐이야. 태경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는 내가 묵묵히 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떠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바로 그때 태경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을 본 그는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몹시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마디 듣지 않아 태경의 안색이 확 변했다. 그걸 왜 이제야 보고해? 나는 옆에서 설계도, 일본 파트너, 기술적 결함이라는 단어를 얼핏 들었다. 태경은 전화를 끊자마자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진정한 당혹감이 스쳤다. 제주도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 나는 침묵했다. 일본 측에서 야외 유리 구조물 설계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대.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태경이 나를 빤히 보다가 불쑥 물었다. 희주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떨 것 같아? 태경이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 설계도 아린이가 책임지고 한 거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진짜 원본을 만든 사람은 나야. 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태경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의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점차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젝트 전부 내가 한 거야. 기획 의도부터 채광 구조, 해풍 견디는 외장재 설계 도면까지. 유나리는 그저 글자 몇 개 수정해서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뿐이고 태경이 반걸음 뒷걸음질 쳤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는 한참을 쳐다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헛웃음을 쳤다. 말하면 뭐해? 당신이 온 회사 직원들 앞에서 계속 그 여자 칭찬하게 두려고? 아니면 내가 비서를 질투해서 모함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태경의 말문이 막혔다. 내 말이 맞다는 걸 그도 알았으니까. 예전에 그였다면 내 말이 아닌 아린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나는 차가울 만큼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물어볼 자격을 잃은 거야.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차가운 오피스텔 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태경은 그 빛 한가운데 서서 지난 몇 년간 내가 본 적 없는 진정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혜성그룹 최대 프로젝트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제주 리조트 설계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걸 알게 된 후 태경은 거의 30초 동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파악하려 했었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도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 가지고 장난치는 류의 여자가 아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낸 이상 이 모든 건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에어컨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다. 태경은 휴대폰을 꽉 쥔 채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테이블 위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프로젝트의 초기 스케치부터 단계별 수정 도면까지 생성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찍힌 원본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 역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태경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파랗게 질릴 때까지 꽉 깨물었다. 비즈니스를 하는 그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다. 법적 분쟁으로 가면 이 데이터들만으로도 모든 공로가 내 것임이 증명된다. 무엇보다 일본 파트너가 현재 프로젝트 책임자가 진짜 설계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혜성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다. 리조트 부동산 업계에서 신용을 잃는 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태경이 다급하게 내 앞으로 다가왔다. 희주야, 일본 측 파트너가 이 사실을 알게 해선 안 돼. 내가 고개를 들었다. 왜?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 그의 목소리가 빨라졌다. 지금 설계 저작권 분쟁이 터지면 회사 주가는 곧바로 곤두박질 칠 거야. 나는 아주 작게 실소를 터뜨렸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회사의 안위였다. 내가 아니었고 파탄나기 직전인 우리의 결혼도 아니었다. 내 표정을 본 태경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안색이 더 굳어졌다. 그가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너 화난 거 알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 화 안 났어. 다 풀린 지 오래야.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되면 더 이상 분노조차 남지 않고 그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다. 태경이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불쑥 말했다. 아린이는 내가 처리할게. 그 말을 듣고 나는 결국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다. 처리한다고? 왜? 내 설계도를 훔쳐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솔직히 묻자. 만약 오늘 기술적 결함이 안 터졌다면, 혜성그룹이 프로젝트를 잃을 위기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그 여자를 처리했을까? 태경의 입이 꾹 다물어졌다. 정답은 아니오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 일 없이 순조로웠다면 아리는 여전히 그의 눈에 1등 공신이었을 테고 나는 그저 뒤에 버려진 무능력한 아내로 남았을 것이다. 태경은 미간을 강하게 주물렀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처절한 무력감이었다. 그때 다시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태경이 즉시 전화를 받자 몇 초 만에 그의 표정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데이터 전부 다시 확인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상대방이 뭐라 변명하는진 몰라도 태경의 손등엔 핏대가 선명하게 솟았다. 지금 바로 내려갈게. 그가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았다. 나카무라 쪽에서 3가지 기술적 결함을 더 찾아냈어. 나는 심드렁하게 물었다. 아린이가 또 수정했나 보네? 태경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해양건축 전문 설계도 배운 적 없는 여자가 그저 능력을 과시하겠다고 하중 구조를 제멋대로 뜯어고쳤다니. 그건 멍청한 걸 넘어 자멸이나 다름없었다. 태경이 나를 한참 응시하다 낮게 말했다. 희주야, 나랑 회사로 가자. 이도면 수정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무척 가까웠지만 동시에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게 느껴졌다. 내 청춘의 전부였던 남자를 보며 가볍게 물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거지? 태경이 흠칫했다. 네 남편 자격으로. 나는 비웃었다. 남편이었다면 어젯밤 다른 사람이 아내를 모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남편이었다면 지난 2년 동안 비서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놔두지도 않았을 거고, 너랑 내가 생각하는 아린이와의 관계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실제로 그 여자랑 잤든 안 잤든 결과는 똑같아. 남자의 마음이 이미 다른 여자에게 기울었다면 육체적 배신은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태경이 나를 멍하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이전에는 본 적 없던 공포가 피어올랐다. 내가 더 이상 울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사랑이 남아있는 여자만이 상처받고 매달린다. 진짜 떠나려는 사람은 지금의 나처럼 그저 고요할 뿐이다. 태경이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희주야, 인정할게. 그동안 널 방치했어. 아린이를 너무 편애했던 것도 맞아. 하지만 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한 적 없어. 나는 내 어깨 위에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떼어냈다. 하지만 난 결심했어. 말을 마친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가문을 열었다. 나가라는 뜻이었다. 태경은 그 자리에 서서 극도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특히 내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돌아올 건데? 나 안 돌아가. 오늘부터 혜성그룹 일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태경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회사가 진짜 망하는 걸 지켜보겠다고? 나는 그를 보며 아주 가볍게 되물었다. 당신이랑 윤아린이 무대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웃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한 적 있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평온하게 덧붙였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다 당신이 뿌린 씨앗의 인과응보일 뿐이야. 결국 태경은 돌아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복잡하고 무거운 눈빛,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짙은 건 두려움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문이 닫히고 공간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긴 숨을 내쉬었다. 들고 있던 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예전처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아픈 건 어쩔 수 없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남자였으니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절친인 은채였다. 은채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와라 껴안았다. 어제 직원들이 찍은 영상 블라인드에서 봤어. 진짜 그 유나린 뺨을 갈겨버리고 싶더라. 나는 차분하게 웃었다. 은채가 나를 떼어내고 내 얼굴을 살폈다. 너 괜찮아? 응,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널 10년을 봤어.
넌 진짜 아플 때 오히려 입을 꾹 다무는 애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채는 집안을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거 다 예전부터 준비한 거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년 됐어. 은채가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부터 너한테 말하려던 게 있었어. 내가 돌아보자 은채가 망설이다 휴대폰을 열어 보여주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찍힌 짧은 영상이었다. 흰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는 아린, 그리고 그 옆에서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칼을 넘겨주는 태경. 석 달 전 영상이었다. 은채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거래처 미팅 때문에 갔다가 찍었어. 너한테 보낼까 하다가 네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못 보냈어. 나는 영상을 한참 보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미 바닥까지 아파봐서 더 이상 아무 느낌도 없어. 그때 갑자기 은채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가 인상을 썼다. 혜성그룹 다니는 내 동기야.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흥분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은채의 표정이 확 변했다. 잠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눈썹을 찌푸리자 전화를 끄는 은채가 확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희주야, 유나린 사고 쳤대. 나는 멈칫했다. 무슨 사고? 은채가 침을 삼켰다. 오늘 아침에 걔가 어떻게든 설계도 살려보겠다고 수치를 제멋대로 더 바꿨나 봐. 결과적으로 일본 파트너 쪽에서 하중 지지 유리 시스템이 통째로 안전기준 미달인 걸 발견했대. 일본 측에선 오늘 당장 진짜 설계 책임자 데려와서 해명 안 하면 계약 전면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대. 은채는 잠시 뜸을 들이다 나를 보았다. 가장 중요한 건 유나린이 회의실에서 펑펑 울면서 그 설계도 전부 네가 만들었다고 이사회에 실토해버렸다는 거야. 집안이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태경의 품에 안겨 나를 내려다보던 아린의 득이양양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고작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이 빼앗아 앉은 왕좌를 제 손으로 박살 내버릴 줄은. 창밖으로 아침 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울 반대편의 혜성그룹은 지금쯤 쑥대밭이 되었을 게 뻔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린이 설계도의 원작자가 나라는 것을 실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혜성그룹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기술팀장, 경영이사, 심지어 예전엔 내게 먼저 말 한마디 걸지 않던 사람들까지 일제히 연락을 취해왔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남겼고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에 대해 사과하는 예전 부하 직원들의 연락도 있었다. 나는 화면에 뜨는 수십 개의 알림을 쳐다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다. 옆에 앉아있던 은채가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를 남처럼 무시하더니 오늘은 아주 사모님 하면서 난리 났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말했다. 이제야 누가 그 프로젝트에 숨통을 쥐고 있는지 깨달았으니까. 은채가 턱을 괴고 나를 보았다. 너 진짜 혜성그룹 안 도와줄 거야? 내가 그래야 할 의무는 없어. 은채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있잖아, 사실 난 예전에 강태경을 엄청 싫어했어. 내가 고개를 들자 은채가 씁쓸하게 웃었다. 걔는 너무 운이 좋았거든. 아무것도 없을 때 너 같은 여자를 만났잖아.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빠도 너처럼 똑똑하고 희생적인 여자는 요즘 세상에 흔치 않다고 하셨을 정도니까 은채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남자는 성공할수록 자기가 밑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까먹는 존재인가 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으니까. 지난 몇 년간 변한 건 태경의 재력만이 아니라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신림동 고시원 좁은 방에서 내 손을 잡고 눈물 짓던 그 남자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희주야. 네, 어머니. 너랑 태경이. 정말 일난 거니?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미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걔가 새벽녘에 집에 와서 거실에 있던 유리잔을 다 박살을 냈단다. 살면서 태경이가 그렇게 겁먹은 모습은 처음 봤어. 그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사람은 자신의 진짜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공포를 느끼는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희주야, 그동안 태경이가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같이 해온 걸 생각하면 난 이 가정이 깨지는 걸 정말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소파에 기대어 부드럽게 답했다. 어머니,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너 정말 걔에 대한 마음이 다 식은 거니? 나는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비 온 뒤의 서울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다. 문득 창업 초기 태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한밤중에 나를 안고서 나중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절대 내가 서운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서 나는 평생을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도 바로 그였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저 그 사람 정말 긴 시간 동안 사랑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어머니. 통화가 끝났다. 은채가 약간 붉어진 눈으로 나를 살폈다. 괜찮아? 괜찮아.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채의 전화가 크게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가 스피커폰을 켰다.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채 선배, 지금 희주 선배랑 같이 있죠? 은채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일본 파트너가 혜성에 들이닥쳤어요. 나카무라 사장이 완전 극대노했어요. 오늘 당장 아이디어 도용이랑 기술적 결함 해명 안 하면 모든 계약 전면 취소하겠대요. 은채가 즉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매우 차분했다. 사실 이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다. 나카무라는 깐깐하기로 유명하다. 일정이 늦춰지는 건 참아도 기만하는 건 절대 참지 않는 사람이었다. 수학이 넘어 남자가 계속 말했다. 제일 대박인 건 유나린이 회의실에서 기술팀 추궁받다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공 세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수치 바꿨다고 다 불었어요. 지금 강 회장님 엄청 화나셨고요. 은채가 바로 물었다. 그래서 강 회장님이 방금 유나린 직무 정지시켰어요. 나는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결국 올 것이 왔네. 태경이는 자기 회사 이익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 그 전에 아린을 얼마나 예뻐했든 간에 말이야. 전화가 끊어지고 이분도 채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은채가 먼저 나가 문을 열어주려다 인터폰을 보고는 인상을 팍 구겼다. 여기 왜 왔어? 내가 고개를 들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지은 팀장이었다. 단 하룻밤 만에 어제의 그 오만하던 표정은 싹 사라져 있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심각한 일을 겪은 듯 창백했다. 지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사모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 서 있다가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은채가 코웃음을 쳤다. 어제는 우리 희주가 회사에 기여한 게 없다고 입을 털더니 지우는 양손을 꽉 쥐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가시고 나서 강 회장님이 설계도 전면 조사 지시하셨고 진짜 설계자가 사모님이란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은채가 비아냥거렸다. 알았으니까 이제 잘릴까봐 무섭냐? 지후는 침묵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그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 그냥 사과하러 온 건가요? 지훈이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강 회장님이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 만나요. 일본 프로젝트도 나랑 이제 무관하고
지훈이 안달을 냈다. 사모님, 이 계약이 취소되면 혜성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반문했다. 어제 당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할 때 오늘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훈의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옅게 웃었다.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 눈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무조건 무능력하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인가요? 그는 감히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현관의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웠다. 결국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돌아가요. 회사 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시고. 지훈은 몇 초간 굳어 있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안 돌아오실 겁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라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을 것 같나요? 지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떠났다. 문을 닫은 은채가 나를 돌아보았다. 알아? 방금 제 표정 보니까 진짜 통쾌하더라. 나는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다. 그때 다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태경이었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희주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경이 잠시 침묵하다 이어 말했다. 나 회사야. 일본 측에서 진짜 설계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통보해 왔어. 나는 무심하게 되물었다.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나는 작게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오라 말아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확연히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부탁할게.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은채조차 놀란 눈치였다. 태경을 안 이후로 그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굽힌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그토록 오만하고 절대 고개 숙일 줄 모르던 그 남자가 오늘 내게 애원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후 천천히 말했다. 태경아, 만약 어제 모욕당한 게 내가 아니었다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안 생겼다면, 혜성그룹이 수천억을 잃을 위기가 아니었다면 나 찾았을까? 전화기 너머는 완벽하게 침묵했다. 그 침묵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햇살은 점점 더 눈부셔졌지만 내 심장은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통화 후 태경이 계속 내가 회사에 오도록 압박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3시간 가까이 휴대폰은 조용했다. 그 정적이 은채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파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해. 내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뭐가? 강태경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잖아. 은채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특히나 회사가 지금 이 난리통인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경 같은 사람은 절대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나 주도권이 내게 넘어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때 갑자기 은채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가 즉시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를 건 사람은 혜성그룹 홍보팀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은채야, 너 지금 희주 선배랑 같이 있지? 선배한테 절대 블라인드나 사내 게시판 보지 말라고 해. 은채가 즉시 인상을 구겼다. 왜? 무슨 일인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다급하게 작아졌다. 희주 선배가 질투나서 고의로 회사 프로젝트 망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은채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블라인드의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어. 선배가 원본 설계도 가지고 있으면서 강 회장님한테 다시 합치자고 협박하려고 일부러 인수인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채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쳤다. 미친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따로 없네. 나는 여전히 평온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짓을 꾸민 배우가 누군지 뻔했으니까. 유나린, 지금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야만 살 수 있는 건 걔뿐이야. 은채가 휴대폰을 켜고 블라인드 앱을 확인하더니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 미친. 어떤 새끼는 네가 몇 년 동안 혜성에서 꿀만 빨다가 이제 자리 뺏길 것 같으니까 돌아와서 깽판 친다는데? 나 진짜 다 찾아가서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다.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다.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은채가 화를 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유나린을 하늘 끝까지 치켜 세우더니 오늘 일 터지니까 전부 내 탓으로 몰고 있잖아. 나는 유리창 밖을 내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집에 있는 아내는 무조건 남자보다 무능력하다는 편견이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나보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비서 말을 더 쉽게 믿는 거야. 은채가 잠시 침묵하더니 폰을 꽉 쥐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해.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국제전화였다. 잠시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어가 꽤 유창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희주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측 파트너 대표 나카무라입니다. 나는 살짝 놀랐다. 안녕하십니까? 혜성 측에서 제주도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자가 백희주 씨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나카무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은채가 즉각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떤 자격으로 저를 만나고 싶으신 겁니까? 이 프로젝트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나카무라는 매우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나린 씨가 수정한 부분을 보고 저희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본은 저희 이사회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태경은 확실히 이 사실을 아직 모를 것이다. 그의 자존심상 파트너가 자신을 건너뛰고 내게 직접 연락하도록 두지 않았을 테니까. 나카무라가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설계 총괄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하신다면 저희는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조용히 되물었다. 제가 합류한다면 혜성 측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나카무라는 빠르게 답했다. 그건 그들의 내부 문제입니다. 저는 오직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원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은채는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들었어? 일본 쪽에서 혜성 건너뛰고 바로 너한테 온 거잖아. 이게 진짜 제일 아픈 한방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기쁨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내 진정한 능력을 드디어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때 다시 내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친정엄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주야, 너 지금 어디야? 제 오피스텔이요. 방금 인터넷에서 기사 봤다. 엄마의 목소리가 확연히 떨렸다. 사람들이 네가 남편 회사 망치려고 했다는 게 진짜니?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시큰해졌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아니에요, 엄마.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부터 태경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며칠 전 밤에 고혈압으로 응급실 갔을 때 걔한테 연락이 안 닿더구나. 나중에 병원에 왔는데 같이 온 사람이 그 비서였어.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이건 나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엄마가 이어 말했다. 걔는 급한 일 끝나고 오는 길에 같이 태워온 거라고 변명했지만 그때 널 쳐다보는 눈빛만으로도 난 다 알았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몰랐던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다. 엄마가 긴 한숨을 쉬었다. 우리 딸, 정말 지쳤으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너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그 한마디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 괜찮아요, 엄마. 저 강한 거 아시잖아요. 강할수록 스스로를 갉아먹는 법이야. 엄마의 목이 메었다. 혼자 다 안고 있으려고 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집안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은채가 옆에 앉아 나를 보며 작게 물었다. 울어? 나는 눈가를 닦아내며 헛웃음을 쳤다. 너무 오랜만에 내 편이 생겨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은채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 내가 있잖아. 나는 절친의 어깨에 기대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은채가 인상을 쓰며 일어났다. 또 누구야 진짜? 그녀가 인터폰 화면을 켜자마자 동작을 멈췄다. 나도 따라보고 멈칫했다. 문 밖에 서 있는 건 태경이 아니라 유나린이었다. 매일같이 꾸미던 화려하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붉은 눈, 화장까지 다 번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리는 나를 보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다. 사모님. 은채가 즉시 내 앞을 막아섰다. 너 여기 왜 왔어? 아리는 은채를 무시하고 나를 똑바로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현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어젯밤 모두의 앞에서 내 남편의 품에 안겨 오만하게 굴던 여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지금은 내 집문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울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 얄궂게도 사람을 조롱할 줄 안다. 아린이 훌쩍이며 말을 이었다. 강 회장님이 저 직무 정지시켰어요. 이사회에선 프로젝트 기밀 유출로 저를 고소하겠대요. 전 진짜 회사에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은채가 차갑게 비웃었다. 고의가 아니면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해도 되냐? 아리는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고소당하면 저 모든 걸 잃어요.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그녀의 눈에 깃든 공포가 똑똑히 보일 만큼 나는 나직하게 물었다. 어젯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아린이 움찔했다. 내가 생각하길 당신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남편에게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서 졌다고 쳐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남의 노력 위에 서 있었던 거야. 아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나는 그녀를 한참 내려다보며 차분히 덧붙였다. 회사가 당신을 고소하든 말든 그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아린은 오열했지만 이번엔 내 마음이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수년간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물은 동정심이야말로 남들이 나를 쉽게 짓밟도록 내버려둔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 단호한 거절에 아리는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벽을 짚은 채 패닉에 빠진 창백한 얼굴엔 어젯밤 파티에서 보였던 오만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은채가 팔짱을 낀 채 내 앞을 막아서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여기서 더 뭐 하려고? 아리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곤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사모님, 제가 이런 부탁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뿐이에요. 나는 눈앞의 여자를 한참 보다가 평온하게 되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구해주죠? 아린이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만약 사모님이 프로젝트에 복귀하셔서 이사회에 제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절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은채가 그 말을 듣고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너 진짜 돌았니? 남의 설계도 훔쳐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대신 져달라고? 아리는 다급함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들 저를 무시했거든요. 배경도 없고 밀어줄 백도 없어서. 아득바득 위로 기어오르지 않으면 평생 말단 직원으로 썩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때 어려운 처지를 핑계로 삼는 걸 참 좋아한다. 나는 아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로 한 건가요? 아린이 말문이 막혔다. 내가 반걸음 더 다가갔다. 그 설계도가 내 것이라는 걸 당신은 분명히 알았어. 당신이 기술적 수치를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고, 그런데도 그 공을 자기 것으로 삼았지. 왜 그랬죠? 아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강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은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살폈다.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긴 세월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비서를 더 믿었다는 사실.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만 수정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이사회에서도 저를 중용하기 시작했고 갈수록 도저히 사실을 말할 엄두가 안 났어요. 나는 그 말을 듣다 아주 가볍게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군요. 아린이 흐느꼈다.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고소당하면 전 다 끝나요. 아버지는 신장 투석 중이시고 어머니는 병원비로 빚까지 졌어요. 정말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은채도 그 말을 듣고 멈칫했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불쌍하다고 해서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린의 처지가 어려웠을 순 있다. 하지만 어젯밤 모두의 앞에서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을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 공을 빼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도 그녀는 눈곱만큼도 마음 약해진 적이 없었다. 나는 나직하게 물었다. 당신 정말 태경을 사랑하나요? 아린이 멈칫하더니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엔 그저 동경이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나중엔 진짜로 좋아하게 됐고요. 은채가 즉각 싸늘하게 비웃었다. 유부남 좋아한다는 말을 뭐 저렇게 감동적으로 포장해? 아린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어릴 때부터 제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강 회장님은 제가 열날 때 처음으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준 사람이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처음으로 기억해 준 사람이었고, 회사 안에서 저를 처음으로 보호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아주 가볍게 콕 찌르는 듯 아파왔다. 아린이 지금 말한 모든 것들, 예전엔 태경이 내게 똑같이 해줬던 일들이었으니까 남자의 사랑이라는 건 때로 그저 똑같은 굴레의 반복일 뿐인가 보다. 사랑할 땐 구원자처럼 다정하게 굴다가 사랑이 식으면 상처받도록 내버려둔다. 나는 아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아린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내 결혼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그 잘난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게 가장 슬픈 거지. 아리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은 다 했으니 결국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돌아가요. 법적 책임은 회사가 알아서 할 테니. 아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사모님. 정말 저 안 도와주실 건가요?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린이 갑자기 메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백희주 사모님, 나는 걸음을 멈췄다. 등 뒤에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심하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은채가 인상을 확 구겼다.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나를 이 지경까지 아프게 두진 않았겠죠. 현관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곧 아린의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다. 거실의 공기는 한참 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채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짜 얄미운데 방금 보니 꼴이 불쌍하긴 하더라. 나는 소파에 앉아 평온하게 말했다. 원래 사람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지. 은채는 잠시 침묵하다 불쑥 물었다. 너, 태경이가 정말 널 사랑했다고 생각해? 나는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손에 든 물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마 한때는 사랑했겠지. 그 사랑이 본인의 탐욕과 새로운 자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던 것뿐. 은채가 뭐라 말을 더 꺼내려던 찰나 내 휴대폰이 또 한 번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엔 혜성그룹 내부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진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희주 씨, 접니다. 혜성그룹 장동일 부사장입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좁혔다. 장 부사장님은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나를 예전부터 존중해 주던 몇 안 되는 분 중 하나였다.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네, 부사장님. 장 부사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전화한 건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네. 어젯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은 나도 오늘 아침에야 들었어. 태경이가 한 짓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나는 침묵했다. 장 부사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회사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야. 일본 측에서 자금 조달을 전면 중단했어. 7일 안에 기술 설계 수정을 마치지 못하면 혜성은 4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해. 은채도 그 액수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400억.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지금의 혜성그룹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장 부사장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희주야,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지 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태경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프로젝트로 월급을 받는 직원만 300명이 넘어. 그 아래로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 현장 노동자들까지 있어.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수천 명의 생계가 흔들린다. 나는 손가락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게 내가 가장 곤란해하던 부분이었다. 강태경을 외면할 순 있어도 그 뒤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전부 모른 척할 순 없었다. 복귀하라고 강요하진 않으마.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적어도 프로젝트라도 먼저 살려주게. 전화가 끊긴 후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은채가 나를 빤히 보더니 조그맣게 물었다. 너 마음 흔들렸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여파가 얼마나 클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은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네가 지금 돌아가면 걔네들은 네가 맘 약해서 져준 거라고 생각할걸. 알아. 나도 태경이가 이걸 빌미로 기어오르는 게 제일 겁나.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도면을 고치느라 나와 수없이 밤을 새웠던 기술팀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야근할 때마다 샌드위치를 몰래 챙겨주시던 경비원 아저씨의 얼굴도, 땡볕 아래 제주 현장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들의 모습도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은채가 나를 보더니 불쑥 내 손을 꽉 잡았다. 프로젝트 살리고 싶으면 살려. 대신 이번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해서 살려. 나는 은채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강태경의 아내의 자격으로 돌아가지 마. 가장 뛰어난 최고 실력자 자격으로 돌아가. 그 순간 내 심장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내가 돌아간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 때문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내 능력이 인정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서울 도심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 반대편 혜성그룹의 강태경은 아직 모를 것이다. 지금 그룹 전체를 살릴지 말지 결정권을 쥔 사람이 자신이 영원히 자기 뒤에만 서 있을 거라 착각했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혜성그룹 사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제주 프로젝트의 진짜 총괄 책임자라는 신분으로 차가 1층 로비에 서자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놀라는 사람,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날 파티에서 했던 말들이 찔려 황급히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깔끔한 흰색 정장 수트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단정히 묶고 연한 립스틱 외에는 색조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과거 태경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살던 그 어떤 때보다 나 자신이 강력하게 느껴졌다. 은채가 내 곁을 걸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희주 사모님이 진짜 돌아왔네. 일본 쪽에선 아예 백 사모님이랑만 일하겠다고 못 박았대. 진짜 원작자가 사모님이었다니. 이제야 알았네. 은채가 차갑게 콧방귀를 꼈다. 꼭 일이 터져봐야 눈을 뜨지. 인간들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세상엔 진실 따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다수는 그저 이기는 자의 편에 설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엄습했다. 임원실 층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마주친 직원들은 무의식적으로 양옆으로 길을 비켜섰고 몇몇은 당황하며 사모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가볍게 목례만 한 채 대외의실을 향해 직진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왼쪽엔 나카무라 사장을 비롯한 일본 측 파트너들, 오른쪽엔 혜성그룹 경영진, 그리고 상석에 서 있던 강태경. 나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명백히 보였다. 내가 진짜 돌아올 줄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나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맞은편 빈자리의 의자를 빼내 앉았다. 그 아득한 거리에 태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나카무라 사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희주 씨, 마침내 오셨군요.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나카무라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자를 향한 존경이었다. 그가 앞에 놓인 서류철을 바로 열었다. 오늘 아침 보내주신 원본 설계 데이터는 전부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기 기획안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대로만 구현된다면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혜성의 임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공로는 유나린의 것이었으니까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하중 기술 시스템 전체가 잘못 수정되었다는 겁니다. 백희주 씨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회의실엔 오직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나는 기술적인 결함 하나하나, 대체 자제 방안, 해풍을 견디기 위한 하중 조절 시스템까지 막힘없이 브리핑했다. 자료를 볼 필요도 누군가 옆에서 거들어줄 필요도 없었다. 이 프로젝트 전체가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있었으니까. 일본 측 파트너들은 들을수록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혜성 쪽 사람들은 갈수록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특히 끝자리에 앉은 오지훈 팀장. 그는 내가 회사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며 면박을 주었던 그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닫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약 40분 뒤 브리핑을 마쳤을 때 회의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직후 나카무라 사장이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뒤이어 일본 측 관계자 전원이 큰 박수를 보냈다. 반면 해성 쪽 임원들은 아무도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사장의 뒷바라지나 하는 무능력한 아내 취급하던 여자가 지금 회사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으니까 나카무라가 태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 회장님, 해성 측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하루빨리 대외적으로 공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경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가 난처하다는 걸 나도 안다. 진실을 밝히면 임원진 전원이 윤아린의 가짜 공로에 놀아났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 회사 신용에 큰 타격이다. 하지만 공표하지 않으면 일본 측은 파트너십을 깰 것이다. 결국 태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전체를 둘러본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주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희주 씨가 설계한 것이 맞습니다. 이전의 모든 공로는 백희주 씨의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엔 완벽한 정적이 내렸다. 모두가 짐작은 했지만 태경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아주 무덤덤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옛날엔 그가 이렇게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며 선언해 주길 참 많이도 꿈꿨었다. 막상 그토록 바라던 말을 듣게 된 지금 내 마음속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린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불편해졌다. 태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이 사람 들여보냈어?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변명할 기회라도 나가. 태경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아린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회사에 들어온 이후 태경이 그녀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다정함도 보호 본능도 사라진 냉혹함과 실망뿐이었다. 아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회장님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태경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도와? 프로젝트를 개박살 내는 게 돕는 거야? 회의실 안에 모두가 움찔했고 아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에 핏발이 선 태경은 흉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마음대로 수정한 것 때문에 혜성이 수백억 위약금을 물 뻔했다는 거 알아? 네가 친사고 수습하느라 얼마나 많은 직원이 밤을 새우고 있는지 아냐고. 아린은 오열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태경이 차갑게 비웃었다. 남의 노력을 훔쳐서 능력을 증명해? 유리창 밖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다들 숨죽인 채 얼어붙었다. 아린이 입사한 후 태경이 그녀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린은 울면서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백 사모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를 묵묵히 응시하다 평온하게 답했다. 당신 때문에 피해본 수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권리는 없어요. 아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곧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태경의 싸늘한 지시하에 그녀를 끌어냈다. 강 회장님, 이러실 순 없어요. 아린의 애처로운 비명이 멀어지며 회의실 문이 닫혔다. 내부 공기는 여전히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한참 후 나카무라 사장이 침묵을 깼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은 백희주 씨가 직접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태경은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그 시선 속엔 예전엔 한 번도 선명하게 본 적 없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후회였다. 일본 측이 나를 제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공식 지정하자 해성그룹 내부는 진짜 발칵 뒤집혔다. 소문은 2시간도 채 안 돼 퍼졌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모님이 그룹을 400억짜리 수렁에서 건져낸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떠받들어지던 비서 윤아리는 모든 부서의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내가 여전히 해성그룹 복귀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카무라와의 회의를 마친 후 나는 기술 처리 방안만 인수인계하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축하연에 남지도 감사를 받지도 않았고 태경의 곁에 단 1분도 머물지 않았다. 회의실을 걸어 나올 때 로비의 직원들은 무의식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몇몇이 조용히 백사모님하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엔 과거에 대충대충 하던 태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문이 막 닫히려던 순간 커다란 손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태경이 안으로 탔다. 좁은 공간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내 맞은편에 선 그는 며칠 밤을 샌 탓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늘 깔끔했던 검은색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으며 턱에는 까슬까슬한 수염 자국까지 나 있었다. 혜성이 성공가도를 달린 이후 그가 이렇게 초라한 몰골을 한 건 처음 보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경은 나를 한참 응시하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마워. 나는 시선을 정면으로 둔 채 답했다. 필요 없어. 내가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 텐데. 알아.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태경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했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낯설고도 답답할 만큼 불편했다. 한참 후 태경이 낮게 말했다. 희주야, 아린이가 설계도 수정한 거 나 진짜 몰랐어. 알아. 당신이 알았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 나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태경아,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이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그 여자를 너무 믿은 나머지 단 한 번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는 얼어붙었다. 예전에 당신은 날 제일 믿는다고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워. 1층 로비에 도착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가 먼저 나갔지만 태경이 뒤따라왔다. 회사 정문을 향해 걸을 때 그가 불쑥 내 손목을 잡았다. 내가 데려다 줄게. 나 혼자 갈 수 있어. 희주야. 그의 목소리가 한껏 가라앉았다. 나랑 조금만 얘기 좀 해. 내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던 찰나 회사 로비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곧이어 한 중년 여성이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아린의 엄마였다. 그녀는 태경을 보자마자 맨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강 회장님, 제발 우리 아린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로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태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태경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일어나시죠.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회장님, 우리 애가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정말 회사 망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태경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이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 비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가 오열하며 소리쳤다. 회장님이 우리 아린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순간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몹시 묘하게 변했다. 태경은 얼굴이 굳어지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전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스친 찰나의 당혹감만으로도 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아린을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았을지라도 아린이 착각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선을 긋지도 않았다는 것을. 아린의 엄마가 계속 울며 매달렸다. 애아빠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린이가 고소당해서 다 물어내면 저희 가족은 다 죽어요. 태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린의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무덤덤하게 지켜보았다. 오늘 이 비극이 오롯이 아린 혼자 만든 게 아님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
애초에 태경이 선을 확실히 그었다면,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비서를 자신의 옆자리에 그렇게 가깝게 두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카무라 사장이었다. 나는 잠시 옆으로 비켜서 전화를 받았다. 나카무라의 목소리는 매우 밝았다. 백희주 씨, 우리 이사회가 해성 측과 계속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지금부터 모든 설계는 당신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당신의 이름을 공식 책임자로 명시할 겁니다.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가 이어 말했다. 추가로 우리 그룹에서 짓는 일본의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에 당신을 3개월간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 역시 적잖이 놀랐다. 한국의 수많은 대형 설계 사무소들이 경쟁해도 따내기 힘든 엄청난 기회였다. 나카무라가 가볍게 웃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이대로 파묻혀 지내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인지 모르게 25살 시절 설계 포트폴리오를 끌어안고 이리저리 기회를 찾아 뛰어다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내겐 참 많은 꿈이 있었는데 태경과 결혼한 후로 모든 게 멈춰버렸다. 나는 희생이 곧 사랑이라 믿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고개를 돌려보니 아린의 엄마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태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의 조급함이 아니라 예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허탈함과 지독한 무력감으로 가득한 후리물한다네. 그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나카무라 쪽에서 뭐래? 나 3개월 동안 일본가. 태경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일본?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그 순간 그의 안색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내가 단순히 이 결혼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세계에서 완전히 걸어나가려 한다는 것을. 태경은 손등에 핏대가 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꼭 가야 해? 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에 당신 때문에 이 기회를 한 번 버린 적 있잖아. 이번엔 포기 안 해. 태경은 망연자실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희주야, 만약 내가 변한다면 그래도 갈 거야? 나는 아주 가볍게 웃었다.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다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난 후에는 더더욱. 태경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그가 나를 붙잡을 듯 한 걸음 다가왔지만 결국 닿지 못하고 멈춰 섰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서서 자기를 기다려줄 거라 믿었던 여자가 이제 정말 멀리 가버렸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실감한 것이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고 내 마음속에서 태경을 향해 열려있던 마지막 문도 서서히 아주 조금씩 닫히고 있었다. 내가 3개월간 일본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태경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전화를 걸어 윽박지르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명령하듯 압박하지도 않았다. 수년 동안 내가 본 적 없던 조용하고 지치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해성에서의 회의가 끝나고 3일 뒤 은채와 함께 일본 측이 보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은채가 문을 열러 나갔다 오더니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너네 시어머니야. 나는 멈칫했다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며칠 못 뵌 사이 훌쩍 늙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눈가가 붉어지셨다. 희주야.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은채는 눈치껏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나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셨다. 그 시선에 내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집살이 하는 내내 그녀는 내게 못되게 군 적이 없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태경의 창업을 도울 때 노후 자금이 든 통장을 몰래 내 손에 쥐어주며 나중에 제가 너한테 몹쓸 짓 하면 난 내 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었다.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전복죽이 든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쉰 목소리로 입을 뗐다. 네가 곧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 들었다. 네. 얼마나? 한 3개월 정도요.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다. 너 태경이한테 정말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은 없는 거니?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내 손등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답했다. 어머니, 살다 보면 오해로 생긴 일은 풀 수 있지만 한번 변해버린 사람 마음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목이 메어 말씀하셨다. 어제 걔가 서재에 밤새 앉아 있더라. 내가 저녁을 차려다 줘도 손도 안 대고 너희 둘 결혼 사진만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더구나. 손끝이 저릿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 만큼 크진 않았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내 앞으로 내미셨다. 열어보니 그날 파티에서 내가 빼두고 왔던 결혼 반지였다. 밤새 그걸 찾아다녔대. 내가 살면서 걔가 그렇게 겁에 질린 건 처음 봤다. 상자 속에 고요히 놓인 반지를 보며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졌다. 태경이 내게 반지를 끼워주던 날, 그는 내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널 울리게 되면 그땐 내 손으로 꿇어앉아서 싹싹 빌게. 결국 그 맹세가 진짜 현실이 될 줄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쾅 울렸다. 안방에서 나온 은채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인상을 썼다. 또 강태경이야. 시어머니가 짧게 한숨을 쉬셨다. 내가 여기 온 걸 눈치챘나 보구나.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요. 공기가 팽팽해졌다. 나는 잠시 후 나가서 문을 열었다. 밖에는 피로의 전태경이 서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한 그는 명백히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호통을 쳤다. 네가 여긴 뭐하러 와? 태경은 당장 대답하지 않고 오직 나만 쳐다보았다. 잔뜩 잠긴 목소리였다.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예전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방금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어, 강태경. 희주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네가 알아.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걔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파산했을 때 친정엄마가 남겨준 분당 아파트 팔아서 널 살린 게 희주야. 네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일주일 밤낮을 지새우며 병간호한 것도 희주라고. 네가 그만큼 성공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회장 사모님 행세하며 남들한테 갑질한 적 없는 애야. 그렇게 너한테 헌신한 애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경은 묵묵부답으로 서 있었지만 눈가가 눈에 띄게 붉어졌다. 자라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혼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는 늘 어머니의 자랑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태경이 쉰 목소리로 입을 뗐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열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아이가 가장 마음 아파할 때 넌 대체 어디 있었는데. 거실엔 정막만 감돌았다. 태경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희주야, 나 한 번도 진심으로 널 배신하려던 적은 없었어.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이미 배신했잖아. 태경의 몸이 굳었다. 내가 그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배신이라는 게 꼭 침대에 같이 누워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자리를 다른 여자가 차지하게 뒀을 때, 나보다 그 여자를 더 믿었을 때, 온 회사 사람들이 날 조롱거리로 만들게 내버려 뒀을 때, 그 모든 게 이미 배신이야. 한 글자 한 글자가 허공을 날카롭게 베었다. 태경이 눈을 질끈 감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이었다.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나 진짜 널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눈앞의 남자를 가만히 응시하다 담담하게 되물었다. 날 잃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를 못 견디는 거야. 그 질문에 태경은 멈칫했다. 본인 스스로도 답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엔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당신과 평생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한 사람만 발버둥 치는 사랑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걸. 태경이 한 걸음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보상할게. 지금부터 다 바꿀게. 유나린이랑 엮인 거 싹 다 끊어내고 너한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과할게. 네가 내 곁에 남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태경아,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면 당신은 견딜 수 있었을까? 태경의 말문이 턱 막혔다. 당신은 못 견뎠을 거야. 왜냐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웠다. 바로 그때 태경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을 본 그가 찌푸린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안색이 확 변했다. 뭐라고? 병원에 기자가 어떻게 들어갔어? 나도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태경이 폰을 꽉 쥐더니 싸늘하게 지시했다. 기사 싹 다 막아.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태경이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유나린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어젯밤 아린이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의사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걸 기자들이 찍었나 봐요. 방 안의 공기가 확 얼어붙었다. 나조차도 약간 놀랐다. 태경이 이마를 짚었다. 기사가 너무 빨리 퍼지고 있어요. 지금 네티즌들이 혜성그룹이 힘없는 직원을 사지로 내몬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다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이번 혜성그룹의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이번엔 프로젝트의 실패가 아니라 여론이라는 괴물과 맞서야 했다. 하룻밤 사이에 유나린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사진은 모든 SNS를 도배했다. 인터넷 매체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기 바빴다. 대기업 비서, 벼랑 끝에 몰리다. 중병 걸린 아버지, 병원비 없어 무릎 꿇은 모녀. 혜성그룹 스캔들, 그 이면엔 무엇이 있나?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누군가는 아린을 동정했고 누군가는 혜성그룹의 무자비함을 비난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내 이야기까지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회사를 압박해 아린을 내쫓았다고 떠드는 사람. 내가 복수하려고 혜성그룹에 다시 복귀했다는 사람. 심지어 이혼 후 강 회장의 지분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이틀도 안 되어 SNS상에서 우리 세 사람의 치부는 흔한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 은채는 기사들을 읽으며 기가 차서 헛웃음을 쳤다. 진짜 별의별 소설을 다 쓰네. 반면 나는 꽤 덤덤했다. 대중이란 늘 그런 식이니까 사진 몇 장만 보고 자기 입맛대로 스토리를 지어낸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엔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정작 나를 놀라게 한 건 혜성그룹을 향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태경이 내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언론 플레이로 물타기를 하지도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다. 3일 뒤 일본 측 파트너가 본격적인 시공 재개를 위해 전체 설계팀이 제주도 현장에 내려가 실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나는 혼자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나카무라 사장이 태경에게도 직접 동행할 것을 강권했다. 명색이 해성그룹 회장이니 책임을 지라는 뜻이었다. 그날 아침 김포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캐리어를 끌고 대기실로 들어서던 나는 구석에 앉아있는 태경을 발견했다. 검은 셔츠를 대충 입은 그는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는데 고작 일주일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수행 비서조차 평소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나를 본 순간 태경이 벌떡 일어났다. 내 얼굴을 오래도록 응시하던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침은 먹었어? 나는 살짝 멈칫했다. 그가 이런 사소한 걸 물어봐 준 게 대체 얼마 만이던가. 하지만 그저 덤덤히 먹었어 하고 대답했다. 태경은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내 곁에 의자를 빼주었다. 거절하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굳이 이런 작은 일로 감정을 소모하며 싸우고 싶지 않아서였다. 1시간 남짓한 비행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비행기가 기류 변화로 심하게 덜컹거리던 순간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창백하게 질려 무의식적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태경이 반사적으로 내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뻗었다. 엄청나게 빠른 동작. 신혼초와 똑같았다. 예전엔 고소공포증을 느끼거나 천둥 소리에 놀랄 때마다 그가 늘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를 감싸주었으니까 그 순간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참 이상하지.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도 익숙한 몸짓 하나에 옛 기억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다니. 태경도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손을 조심스레 거두었다. 그가 나를 보며 낮게 속삭였다. 미안. 무엇이 미안한지 묻지 않았다. 그에게 사과받아야 할 일이 이미 너무 많았으므로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일행은 해안가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6월의 햇살은 뜨거웠고 바닷바람은 머리카락을 마구 흩트려 놓을 만큼 거셌다. 나는 시공 중인 기초뼈대 구조물 위에 서서 설계도를 보며 현장 소장과 쉴 새 없이 논의했다. 태경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거의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줄 알았던 아내가 수백억짜리 공사판 한가운데 서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들을 냉철하게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그에겐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현장 실사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끝났다. 일행이 숙소행 버스에 타려던 찰나 사고가 터졌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현장 외곽의 대형 철근 비계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기운 것이다. 공사판 전체에 비명이 울렸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육중한 쇠기둥이 나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그 찰나 누군가 강한 힘으로 나를 낚아채 옆으로 뒹굴었다. 쾅! 철근이 내가 서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산산조각 내며 떨어졌다. 현장엔 정적이 감돌았다. 내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등 뒤에서 짧은 억눌린 신음이 들렸다. 태경이 나를 품에 꽉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팔뚝을 쇠기둥 모서리가 쓸고 지나가 새하얗게 질린 그의 손목을 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태경아. 그는 여전히 내가 혹여라도 다쳤을까봐 품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너 다친 데 없어? 그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심장이 사정없이 떨렸다. 당신 피나잖아. 태경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네가 다치는 게 난 더 무서워. 그 한마디에 현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멀리 서 있던 나카무라 사장마저 몹시 복잡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태경을 현장 임시 의무실로 부축해 들어갔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 동안 그는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은 채 나만 바라보았다.
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아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는 옆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경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 네가 물었지. 상처받은 쪽이 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겠냐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내 눈을 맞췄다. 이제야 알겠어. 나 절대 못 견뎌. 의무실 안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제주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무겁게 들려왔다. 태경이 하얀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이었다. 희주야, 예전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네가 늘 그 자리에서 날 기다려줄 줄 알았고 널 진짜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었던 건 혜성그룹이 아니라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1년 전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 남은 건 그저 형체 없는 씁쓸함 뿐이었다. 남자가 돌아보길 간절히 바랐던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태경을 오랫동안 응시하다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세상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들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되돌릴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야. 태경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직원이 마른 침을 삼켰다. 윤아린 씨가 실종됐습니다. 윤아린 실종 소식에 제주 현장 전체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태경은 상처 치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안색을 굳히고 일어났다. 언제부터야?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1시간 전쯤에 어머님께서 회사로 전화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윤아린 씨가 병원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태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의 눈빛엔 뚜렷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만약 아린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다면 혜성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여론의 비난 속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바깥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창문을 연신 뒤흔드는 것엔 비바람 소리가 들렸다. 태경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갈수록 목소리가 갈라졌다. 병원 주변 CCTV 싹 다 뒤져. 항구랑 공항 쪽도 다 확인하고 연락 오면 바로 보고해. 팽팽한 긴장감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마침내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다급한 보고에 태경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지금 바로 가. 그가 전화를 끊고 나를 쳐다보았다. 윤아린이 섬 북쪽 해안 절벽에 있어. 뛰어내리려나 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태경은 곧장 거센 빛 속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를 따라 나섰다. 아린 때문이 아니었다. 만약 오늘 정말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면 이 일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차가 빗길을 미친 듯이 달려 40분 만에 해안 절벽에 도착했다. 거센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멀리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가냘픈 실루엣이 보였다. 아린이었다. 비바람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흠뻑 젖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아린의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아린아, 안 돼. 제발 엄마한테 와. 응? 하지만 아린은 바다만 멍하게 응시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경이 몇 걸음 다가가다 멈춰 섰다. 태경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린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 가득 찬 짙은 절망을 보았다. 아린은 빗소리, 파도 소리에 섞여 기이할 만큼 서글픈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오셨네요. 태경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일단 거기서 내려와. 아린이 고개를 저었다. 내려가면 난 다 잃어요. 직장도, 미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쓰레기라고 욕하잖아요. 어머니가 오열했다. 내 딸아, 넌 그냥 살기만 해다오. 제발. 아린이 어머니를 보며 빗물과 섞인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난 그냥 우리 가족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태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도 내 등 안 떠밀어. 잘못한 건 죗값을 치르면 돼. 아린이 고통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회장님이 걱정하는 건 오직 백사모님 뿐이잖아요. 현장의 정적이 감돌았다. 아린이 태경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발버둥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날 다르게 봐주실 거란 그 멍청한 착각이 나를 죽인 거예요. 태경은 가만히 서 있다가 한참 뒤 쉰 목소리로 입을 뗐다. 네가 착각하게 만든 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스스로 박살낼 이유는 안 돼. 그게 내 인생을 스스로 박살낼 이유는 안 돼. 아린이 오열했다. 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제 인생을 스스로 박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랬다. 아린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잘못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위로 기어오르고 싶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비틀거리며 절벽 끝에서 내려왔다. 어머니가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지켜보던 모두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광경을 무덤덤하게 지켜보았다. 내가 승리해서가 아니었다. 길었던 이 진흙탕 싸움이 마침내 끝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해성그룹은 공식 사내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나리는 즉각 해고 조치되었지만 그녀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 및 사후 수습에 전면 협조한다는 조건하에 회사는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 측과의 계약은 무사히 재개되었고 나는 정식으로 수석 설계 총괄 자리에 올랐다.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단 하나, 나와 태경의 관계만 빼고 일주일 뒤 나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그날 서울 하늘은 유독 맑고 쾌청했다. 그동안의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맑게 갠 날이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은채가 나를 꽉 안았다. 가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꼭. 나는 웃었다. 알아. 친정엄마도 눈물을 훔치며 처음 멀리 떠나보내는 딸에게 하듯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공항에 나오셨다. 그녀는 내 손을 오랫동안 붙잡고 목이 맨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 태경이가 복이 없는 놈이지. 나는 가볍게 안아드렸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 넌 내 평생 딸이다. 그 말씀에 결국 내 눈시울도 붉어졌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경이었다. 흰 셔츠 차림의 그는 지난 폭풍 같았던 시간 동안 한참 야위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서류를 내밀었다. 도장 찍었어. 그 봉투를 보자 마음이 참 공허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사랑했는데 끝맺음은 이 얇은 종이 몇 장이라니. 태경이 꽉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희주야, 난 더 이상 널 붙잡을 자격이 없어. 이제부터 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스치는 찰나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걸 느꼈다. 태경이 희미하게 이제껏 본 중 가장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항상 내가 먼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버려진 쪽은 나네. 나는 내 청춘의 전부였던 그 남자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태경아, 난 너 사랑했던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저
우리가 가장 가난했을 때 만나서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서로를 잃어버렸다는 게 참 아쉬울 뿐이야. 그 순간 태경의 눈가가 새빨개졌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언제나 오만하던 그 남자가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넓은 공항 대기실에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뒤돌아섰다.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그저 인생의 어느 한 구간만 함께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원망이나 미움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과거의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나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조용히 갈무리했다. 우리의 결혼은 어느 날 갑자기 깨진 것이 아니었다. 사소한 무관심, 내 감정을 방치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태경의 오만이 겹겹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틈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는 내가 그를 떠나지 못할 거라 자만했지만 성공의 꼭대기에서 내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순간 그는 이미 나를 잃고 있었다. 나는 아린을 미워하지 않는다.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일 뿐. 가난하고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남을 짓밟고 올라선 대가는 결국 그녀 스스로가 치러야 할 몫이다. 예전의 나라면 태경에게 화를 내고 울며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안다. 여자가 화를 내고 따진다는 건 여전히 그 관계를 살리고 싶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아무런 원망도 분노도 없이 완전히 평온하게 이별을 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내 심장이 이미 오래전 그를 향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고 편안히 등받이에 기대었다. 이제 진짜 백희주의 비행이 시작될 차례다.